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소개해드리면서 IP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주소 지정이었고 또 하나는 IP 단편화였죠. 이번 시간에는 추가 강의로서 그 단편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편화라고 하는 기능이 과연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것인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이 단편화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프로토콜에는 공식적으로 명시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RFC라고 하는 인터넷 표준 문서를 근거로 설명드렸죠. 하나는 IP 주소 지정이었고 또 하나는 단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편화란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의 크기를 MTU라고 하는 정해진 패킷의 크기 이하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MTU의 일반적인 크기는 1500바이트이고 이 크기보다 더 작게 나누어서 전송된 패킷은 수신지에 도착하면 이렇게 재조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이 단편화라고 하는 기능이 많이 수행되는 것이 좋을까요? 적게 수행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적게 수행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많이 수행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고 그만큼 대역폭이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IP 패킷이 단편화되면 단편화된 패킷만큼 IP의 헤더 크기가 더 붓겠죠? 그쵸? 근데 이 단편화된 IP 헤더는 단편화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생길 필요도 없었던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만큼 불필요한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고 불필요한 트래픽이 차지하는 만큼 대역폭이 낭비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편화된 패킷들을 수신하는 입장에서도 단편화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었던 재조립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즉 쪼개진 패킷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하가 성능 저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IP 단편화는 사실은 적게 발생하면 적게 발생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 단편화는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면서 송수신하는 것이 좋은데요. IP 단편화를 최대한 피하면서 송수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송수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P 패킷을 주고받는 모든 노드가 IP 단편화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크기만큼만 전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송수신하면 IP 단편화를 최대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노드는 패킷을 주고받는 최종적인 송수신 대상인 호스트들 뿐만 아니라 이 패킷이 거치게 되는 중간 노드로서 네트워크 장비들까지 포함입니다. 라우터들 이런 게 있다면 이 중간 노드로서 거치게 되는 라우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트 A와 B가 서로 패킷을 주고받는데 호스트 A와 B가 각각 이만큼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중간에 패킷을 전달받게 되는 라우터는 이 정도밖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호스트 A가 B에게 이만큼 한 번에 전송하게 되면 이만큼의 데이터는 결국 이 라우터를 거쳐서 단편화가 됩니다. 따라서 호스트 A는 호스트 B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더라도 중간 노드인 라우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이만큼만 보내야 됩니다. 요만큼의 크기만. 이게 단편화를 피하면서 패킷을 주고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IP 단편화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경로 MTU, 영어로 패스 MTU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이 중간 노드인 라우터가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MTU 크기인 요만큼의 데이터가 패스 MTU가 되는 거예요. 즉, 단편화를 피하면서 패킷을 주고받는 방법은 경로 MTU만큼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 MTU가 어느 정도인지 발견하는 기술을 경로 MTU 디스커버리, 경로 MTU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경로 MTU 발견은 경로 MTU를 구하고 이만큼만 송수신해서 IP 단편화를 회피하는 기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호스트 A는 호스트 B와 경로 MTU 발견을 통해서 단편화 없이 한 번은 송수신할 수 있는 최대의 MTU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고 그만큼의 데이터만 송수신하면 IP 단편화 없이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사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IP 단편화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빨리 알려진 문제이기는 합니다.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세상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IP의 단편화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곧바로 이 IP 프로토콜의 단편화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소개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부분 IP 패킷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단편화가 그렇게까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강에서 IP 패킷을 직접 관찰해보는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IP 패킷을 관찰해보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IP 패킷은 이 df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don't fragment.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단편화하지 말라는 비트였습니다. 오늘날의 IP 버전 4 패킷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df 비트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강의에서 단편화를 다루었던 이유는 단편화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앞선 강의에서 짚어드렸던 이러한 IP 버전 4 패킷의 구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편화와 관련된 추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